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도마카입니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 드릴 텐데요. 풀뚱님이 저희 집은 산 아래에 있어서 새소리와 솔향기로 아침 잠을 깨웁니다. 아직은 살만한 지구인데 점점 인간이 망가뜨리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후손한테 물려줘야 될 지구죠. 근데 너무 망가뜨리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가 너무 심합니다. 그리고 새소리 들으셨다고 하니까 여기서 삐딱선 타면 안 되는데 요즘 그렇게 까마귀가 많이 늘어났다면서요. 아, 까마귀요? 네. 네, 그렇죠. 까마귀가 많이 늘었다는 뉴스가 있었죠. 상암동에도 많아요, 까마귀. 어제도 낮에도 계속 울어대던데. 그래요? 저는 까치 소리 들었는데 오늘 아침에. 그래요? 네, 저한테 뭔가 반가운 소식이 올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유럽 가면 까치가 어떤 대접 받는지 아세요? 모르는데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홍홍님이 계절의 여왕이 5월도 벌써 내일이 마지막이네요. 이렇게 올해 중반이라니 더 정신줄을 잘 잡아야겠습니다. 너무 빨리 지나가요. 라고 인사해 주셨네요. 진짜 너무 빨라요. 네. 세월의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격하게 공감하는 JB. 그리고 정보탑 공인중개사님, 어제 둘째 병장 남은이가 군대 체질이라면서 하사관 지원해서 오늘 첫 훈련하는 날입니다. 건강하게 다치지 않고 잘 훈련 받아라 울 아들 엄마가 많이 사랑해 라고 인사해 주셨습니다. 네, 건강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네. 이게 소위 말하는 군대 말뚝 박는다는 건가요? 방송에서 죄송합니다. 네. 잘 몰라서 한번 여쭤봤고요. 네, 인용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임기를 시작한 22대 국회를 향해서 김영민 님이 이런 말씀을 올려주셨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제발 국민들을 위해서 정책으로 치열하게 토론하고 국민들 먹고 사는 민생부터 챙겼다는 뉴스 꼭 듣고 싶습니다. 누가 아니래요. 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성준 님이 안녕하세요. 청와대 뒷산 북악산에서 인사드립니다. 조금 전 작은 비행기가 이곳 상공을 지나 북쪽으로 갔습니다. 그 쓰레기 풍선 때문일까요? 아니, 온갖 신경이 지금 곤두서 계세요, 국민들이. 아니 도대체 오물풍선을 왜 보냅니까? 네? 김여정이 말했잖아요. 표현의 자유라고.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면서 왜 대북풍선에는 그렇게 난리를 칩니까? 그러면? 그러게 말입니다. 네? 이것도 내로남불입니까? 아무래도 여기서 국격이란 말을 써야 되나? 야, 허다하다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게 말입니다. 이러지 맙시다. 네. 김슬기 님이 며칠 전에 꿈에서 우리 집 앞에서 방송하는 JB를 봤어요. 꿈에까지 등장하는 제군요. 어떻게 멋있던가요? 와, 이 꿈은 뭐지? 로또인가? 어떻게 좌판 깔아놓고 하던가요? 아니면 자리 깔아놓고 하던가요? 네. 네, 김슬기님 집이 어딘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어디 지역이시면 저희가 어떻게 공개 방송을 한번 하러 가든지. 미용사는 아니죠? 네. 네, 아침 인사 여기까지 챙겨드리고요.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겁니까? 자, 그저께 본회의를 통과한 4개 법안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거부권을 또 행사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농업 회의소법, 한우산업법 이렇게 4가지인데요. 거부권 행사 전으로 여야에서 또 공방이 전개가 됐는데요. 자, 그 목소리 차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목소리 차례로 들어보시죠.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입법 폭주의 결과가 바로 거부권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즉, 거부권 앞으로 행사의 숫자는 곧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의 가늠자가 된다. 다수를 차지한다고 법률, 전통, 관례를 함부로 유린하는 곳에서 의회 민주주의는 설 곳이 없습니다. 그것은 전체주의의 초대장일 뿐입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신라시대 화백입니까? 만장일치 아니면 결정을 못합니까? 최선으로 토론을 해서 합의를 끌어내되 합의가 안 되면 다수결로 결정하는 게 민주주의 원리 아닙니까? 소수인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고 처리된 법안은 다 거부하면서 그걸 무기로 쓰라고 했다고 합니다. 명백한 대통령의 권한 남용입니다. 네. 자, 지금 들으신 대로 다수의 횡포와 소수의 횡포를 각각 주장한 건데요.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공방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한번 맘 잡고 이 문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어떻게요? 뭐 가방끈이 짧은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 목소리로 뭐 진단하고 이러기에는 좀 역부족이고요. 그래서 석학의 시각을 빌려왔습니다.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꽤 많이 알려진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가 두 명입니다. 스티븐 레비츠키 그리고 데니얼 지블렛 이렇게 두 명의 하버드대 교수인데요. 이 두 교수가 최근에 펴낸 책이 있습니다.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라는 제목의 책인데 이 책의 한 구절 지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들어보시죠. 모든 민주주의 사회는 다수결주의를 어느 정도 제약해야 한다. 하지만 동시에 민주주의 사회는 다수의 권력을 부여해야 한다. 사실 다수에게 상당한 정도의 발언권을 부여하지 않는 정치 시스템은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없다. 유명 민주주의 이론가 로버트 달은 다수의 독재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소수의 독재라고 하는 위험한 현상이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점에서 일부 영역을 다수결주의의 범위 너머에 놓아두는 작업이 중요한 것처럼 그 밖의 다른 영역은 다수결주의의 범위 안에 그대로 남아있도록 만드는 작업 역시 중요하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지배보다 상위의 개념이지만 다수의 지배가 없다면 민주주의도 존재할 수 없다. 네, 이 책의 두 저자는 이른바 족쇄찬 다수라고 하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다수결주의 범위 안에 있어야 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나눴습니다. 그 핵심이 뭐냐? 바로 시민의 자유라고 합니다. 다수의 의지를 앞세워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건 다수의 폭력으로서 다수결주의 범위 밖에 둬야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다수의 지배, 다수결주의는 허용돼야 한다. 이런 주장인데요. 자, 그러면 시민의 자유가 도대체 뭐냐? 이걸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문장 그대로 읽어드리면 언론과 결사 및 집회의 자유처럼 모든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기본적인 개인의 권리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시민의 자유라는 건데요. 이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수결주의를 앞세워서 숫자로 밀어붙일 수 없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다수결주의는 관철돼야 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시민의 자유라는 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헌법상의 기본권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 논리에 따르면 교정할 게 하나 나옵니다. 흔히들 다수의 의지를 앞세워서 소수의 의견을 억압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은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론 과정의 개방성에 관한 주장이라면 다시 말해서 뭔가가 결정되기 전에 의견이 교환되는 그런 과정에서 니네는 소수니까 입 닥쳐 라고 하는 거라면 그거는 당연히 맞는 지적입니다. 다수가 힘으로 소수의 의견을 억눌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맞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최종 결정에 대한 주장이라면 재고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수의 힘으로 억눌러서는 안 되는 건 시민의 자유, 시민의 권리이지 의견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견은 최종 단계에서 다수와 소수로 갈려서 선택되는 것. 그것이 결국은 다수결주의이기 때문인 거죠. 저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자, 이렇게 일단 공부를 한 다음에 공부 내용을 한번 대입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제 거부권이 행사된 4개의 법안 그리고 범위를 더 넓히면 최상병 특검법도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넓히면 김건희 특검법도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거부권이 행사됐던 이런 법안들이 시민의 자유,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거부권이 행사된 것이냐. 이 문제를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범위를 좁히면 거부권은 대통령에 관한 대통령도 선출된 권력이기 때문에 그리고 헌법이 보장되고 있으니까 권한이니까 왈가왈부하지 마.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기 때문에 의회라고 하는 공론회장에서 참여했던 여당이 다수결주의에 입각해서 통과됐던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한테 거부권 건의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항의에 국한에서도 뭔가 평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법안들이 시민의 자유,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었느냐? 그래서 국민의힘이 대통령한테 제2 요구를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것이냐?
이게 논점이라는 겁니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정부가 지금 전세 사기 특별법을 이제 거부하는 이유로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 무주택 서민들의 청약 저축으로 만든 주택도시 기금을 쓰면 서민에게 피해가 간다라면서 반대를 하잖아요. 이건 일종의 그래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논리를 대면서 반박하면 어떻게 제가 됩니까? 조금 전에 말씀한 헌법상 어떤 국민의 기본권을 이야기한 거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지금 양적으로 따질 수 있는 어떤 물리적, 금전적 손해의 정도잖아요. 그렇죠. 이게 여기에 대입될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지금 책을 빌려서 이야기를 했는데 가만히 되돌아보면 원리는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법률안에 대해서 국민이 헌법소원을 제기를 합니다. 근데 국민이 특정 법률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이 법률의 특정 어떤 조항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제기하는 게 헌법소원입니다. 그러면 법안이 뭡니까? 국회에서 통과된 겁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것 중에는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도 있지만 다수결에 입각해서 통과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회에서 그렇게 통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판단 대상에 올라가는 경우는 기본권 침해냐 아니냐 여기로 한정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작동되는 민주주의 체제에서의 어떤 시스템상에서 작동되는 것만 보더라도 사실은 같은 원리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박랑보더님이요. 합의 안 하면 거부할 거면 선거는 뭐하러 합니까? 그냥 의석수 5대5로 하시죠라고 좀 네. 꼬집어 주셨고요. 레드헤어님은 다수의 지배가 없다면 민주주의도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라는 의견 주셨고 3733님 내가 합의한 적이 없으니 잘못된 거야. 네가 동의 안 해도 나는 할 거야. 언제까지 이렇게 애들처럼 정치하실 겁니까? 라고 좀 따끔하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브라이언님은 거부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해야죠 라는 의견 주셨고 푸른 하늘님은 정치를 좀 거국적으로 합시다 라는 의견 보내주셨네요. 네. 오늘부터 이제 22대 국회가 시작이 되잖아요. 네. 여당 108석 그리고 야권은 192석입니다. 격차가 21대 국회보다 늘었잖아요. 여야의 의석수 격차가. 예. 그래서 오늘 아침 조간들을 쭉 보니 입법권 대 대통령의 거부권 대립이 더 심해질 것 같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보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그래서 조금 전에 저걸 한번 정리해 보자고 말씀을 드린 건데 오히려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 그다음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오히려 더 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시민의 자유 이걸 기준으로 삼으면 되나요? 시민의 결국은 권리, 시민의 자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민주주의가 작동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절제라고 합니다. 절제? 예, 물론 여기에는 다수의 절제도 포함이 되는 것이 있죠. 근데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권한 행사의 절제거든요. 권한 행사의 절제.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거부권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이니까 내가 쓰는데 뭐가 문제야라고 해버리면 절제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설 자리는 없다. 이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데이지님이 청기누설 코너 같아요 라고 해주셨고 임금님께 캔디님은 아무래도 청기누설 코너를 부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청기누설 느낌이 좀 있긴 있었죠. 네, JB가 22대 개원을 축하하며 특집으로 마련한 JB타임즈였고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통화 기록이 추가로 공개가 됐습니다. 지난해 8월 4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8차례에 걸쳐서 김용현 경호처장과 통화하거나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이 나왔고요. 또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도 같은 기간, 같은 횟수에 걸쳐서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두 사람 외에도 한덕수 총리, 박문규 당시 국무조정실장, 조태용 안보실장, 김태호 안보실 1차장 등등 여기에다가 여당 의원들과도 수차례 통화 기록이 나왔다고 하는데 언론은 특히 김용현 경호처장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의 연락에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는 건가요? 자, 김용현 경호처장의 경우 직접적인 업무 관련성이 없다. 그런데 이렇게 수시로 이렇게 좀 연락을 주고받을 일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에다가 해병대 예비역들 사이에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이 김용현 처장 등에게 줄을 대서 경찰에 이첩되는 것을 막은 게 아니냐라는 의심이 제기된 바가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의 보도가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경우에도 경찰을 지휘하는 수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언론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이건 정황 수준에 기댄 의혹, 일단 정황상 의혹이라고 봐야 되겠죠. 더 깊게 파고들기 위해선 통화 기록이 아니라 통화 내용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실제로 어떤 대화가 오가는지 그 대화의 내용이 확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핸드폰 확보가 기묘합니다. 혹시 거기 이제 녹음이 돼 있거나 뭐 이럴 수 있으니까요. 핸드폰 확보가 되면 포렌식을 통해서 살려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김기현 해병대 사령관의 어떤 그 네. 통화 내용도 그래서 지금 그랬죠. 복원해낸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기대난망이다. 이게 문제입니다. 왜요? 이종섭 전 장관이 호주 대사로 출국하기 직전에 잠깐 공수처 수사를 받았던 거 기억하시죠? 네. 이때 나왔던 보도가 있습니다. 3월 11일자 뉴스데스크 보도 한 토막 들어보시죠. MBC가 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출국 금지 상태라고 보도한 뒤 이 전 장관은 하루 만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출석했습니다. 4시간가량 면담에서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약속하면서 휴대전화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이 휴대전화를 확인해보니 최상병 사건 이후 처음 쓰기 시작한 새 휴대전화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새 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통화 내용에 담겨 있겠습니까? 안 담겨 있겠습니까? 없겠네요. 없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이렇게 수시로 연락 주고받을 때 썼던 그 핸드폰은 폐기했느냐 아니면 어디에 있느냐 이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일단 압수수색이라도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문제지 않습니까? 자, 더 어제 또 나왔던 이야기가 뭐냐면 공수처가 이종섭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간의 통화가 있었던 기록 이런 걸 지난해 11월에 이미 통화 기록을 확보를 했대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압수수색을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공수처가 정말 수사 의지가 있는 거냐. 그러니까요. 이 문제가 당연히 그다음에 따라붙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루가 급하게 압수수색을 해서 물증을 확보를 해도 부족할 판에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장관 간의 통화 기록만 가지고도 여러 가지 지금 어떤 추측이 지금 나오고 있는 판에 그걸 모를 리 없는 공수처가 손 놓고 압수수색도 안 했다? 그걸 가지고 수사 의지가 있다고 평가할 근거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이런 부분에서. 그렇기 때문에 물증을 확보할 수 있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더 근본적으로는 공수처가 정말 수사 의지가 있는 것이냐. 이 문제까지 가 닿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여당에서는 대통령과 이종섭 전 장관의 통화 기록이 나온 걸 보고 공수처가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규명 중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문을 했더라고요. 통화 기록은 공수처에서 나온 게 아니라요. 지금 재판 과정에서 통신사가 제출한 통화 기록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신속하게 수사해서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신속하게 확보는 했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미 지난해 11월에 통화 기록은 확보를 했다니까. 근데 그 다음에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안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문제인 거죠. 자, 그러면 공수처가 수사 의지가 있느냐 여기서 다시 들어야 할 목소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오동훈 공수처장이 취임식에서 했던 말 잠깐 들어보시죠. 법원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고 하여 그 편에 들지 않아 법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고관대작이라 하여 법을 피할 수 없으며 네. 고관대작이라고 하여 법을 피할 수 없는데 법 집행의 가장 어떤 출발선에 해당이 되는 압수수색조차 하지 않은 공수처. 도대체 뭐라고 대답을 할지가 궁금한데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대통령이 국무위원하고 통화하는 게 도대체 뭐가 문제냐. 사실은 형식 논리에 따지면 그 말에 대해서 반박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수시로 연락할 수 있죠. 그렇죠. 물론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왜 그러면 그게 뭔가 보안 기능이 있는 비화폰 이런 거 안 쓰고 개인 폰 쓰느냐. 이런 어떤 반박은 가능하겠지만 그러면 여기서 정말로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화가 실제로 오갔느냐 안 오갔느냐는 통화 기록만 가지고는 단정 내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기소를 해서 재판 과정에서 이게 받아들일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통화 내용인데 지금 이렇게 지금 와버렸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종섭 전 장관이 그동안 대통령 또는 대통령 안보실 누구와도 통화한 적이 없다 그랬는데 지금 기록이 쭉 나온 거잖아요. 그거는 국회에서 했던 것 중에 안보실 관계자하고는 통화 안 했다는 거는 거짓말이고요. 대통령과 통화 안 했다는 것은 그때 뭐라고 했냐. 이 건과 관련해서는 통화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었던 거거든요.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